다시 한 판 하라는 거예요. 오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처럼 보이는 두 명의 아이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탕을 부숴서 미션을 달성하는 게임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도 얘기해서 이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멀찌감치 서서 둘이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면 위로 You failed란 문구가 떴다. 한 아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뜻이야? 실패했다는 거야. 다른 한 아이의 표정이 덩달아 어두워졌다. 그 모습이 몹시 귀여워서 나는 둘에게 다가가 물었다.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다시 한 판 하라는 거예요. 야무지게 대답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이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사탕을 깨는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뒤에 서서 지켜보는 나의 두 손에도 땀방울이 맺혔다. 사탕이 하나 남았을 때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기도 했던 것 같다. 이윽고 마지막 사탕이 깨지자 화면에 레벨 컴플릿이란 문구가 떴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나는 그 모습이 기특해서 박수를 쳤다. 한 아이가 물었다. 이건 성공했다는 뜻이야? 이제 다음 판에 가도 된다는 거야. 아이들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로 그 게임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자그마치 석 달 동안 나는 무수한 실패를 겪어야만 했다. 그때마다 아이의 말을 떠올렸다. 다시 한 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판을 할 수 있는 한 실패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도중에 있다. 내거리에서 윤재린. 길을 나설 구실을 만듭니다. 편지 한 통 붙일 일이 생기면 기쁘게 우체국에 갑니다. 부조금으로 쓸 현금을 찾으러 즐거이 은행 지점에 갑니다. 일터에도 현금 지급기가 있지만 구태여 그곳까지 갑니다. 책 한 권 사러 30분쯤 떨어진 책방에 갑니다. 혼자 점심을 먹게 되는 날은 휘파람을 불며 기사식당에 갑니다. 파주 장단콩으로 두부 요리를 잘하는 집이 있어 왕복 1시간을 걷기도 합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 저녁이면 라면이나 우동 한 그릇을 먹으러 뒷산 언덕을 팔자걸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우개 하나를 사려고 골목길을 한참 걸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 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갑자기 말굽 자석이 생각나서 주변 초등학교 앞을 죄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생각의 숙제 하나를 풀다가 문득 그 물건이 떠올랐죠. 근처에 있는 쇳가루를 모조리 끌어당기는 그 물건처럼 필요한 생각들을 살뜰히 끌어모아주는 자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체 없이 그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하여 책상 머리에 말굽 자석 하나가 붙게 됐습니다. 점점 부실해지는 기억과 상상력의 부스러기들이 그것에 모여들기를 바라는 일종의 주술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바보 같은 다짐 하나도 더 단단히 굳혀보려 합니다. 더 많이 걷자. 별다른 몸살림의 지혜도 노력도 없는 제게 걷기는 거의 유일한 운동입니다.
다리는 옛날로 돌려보내자. 머리도 가끔은 시골길로 내려보내자. 궁벽한 산촌에 살던 20세기 농부를 그려보자. 시오리길을 걸어서 군청에 다녀오고 낫이나 호미 한 자루를 사들고 구불구불 산길을 돌아오는 농부처럼 웬만한 길은 걸어서 다녀보자. 시로 옮겨보기도 했던 청량산 스님의 하루도 흉내내보자. 어느 날인가는 슬그머니 산길 40리를 걸어 내려가서 브라보콘 하나를 사먹고 산길 40리를 걸어서 돌아왔죠. 라디오에서 들은 어떤 스님 이야기인데 그게 끝입니다. 싱겁죠? 새해 아침 네거리에서 자주 허물어지는 마음의 경계를 다잡아봅니다. 회사원 시절 근무 시간에 거리로 나설 때 책상머리에 써붙여두던 문구를 생각합니다. 워크는 워크, 이런 뜻이죠. 저는 지금 어딘가를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 걷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가로 열쇠, 제 곁을 지나는 사람은 저를 위한 세로 열쇠. 내 거리는 십자말 풀이 나를 닮았습니다. 아니, 세상은 거대한 숨은 그림 찾기판. 저는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도종환. 외롭지 않아요? 고요해요. 평온하겠네요. 조금은 쓸쓸해요. 나무와 나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서 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 혼자 지내는 동안 봄이, 여름이, 가을이 골짜기를 스쳐 지나가고 이제 겨울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처음 이 숲에 들어와서 나무를 만났을 때 나는 오랜 날 그대도 혼자였군요. 그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나무는 대답 대신 나뭇가지로 허공을 톡톡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숲에 살면서 나도 오랜 날 혼자였어요. 알고 있어요. 나를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줄래요? 당신이 먼저 한 발짝만 제게로 오세요. 우린 너무 오래 외로운 혼자였어요. 나무를 꼭 끌어안고 나는 나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외로운 하나의 개체로 살고 있지요. 그렇게 만나 나무와 나는 함께 푸르렀다가 무성하였다가 다시 그동안 쌓은 것을 하나씩 버리고 처음처럼 빈몸이 되어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한글 정자체 쓰기를 하였습니다. 한글 쓰기 교본을 사다가 가짜부터 천천히 공들여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무슨 퇴행적인 짓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겨울 아침 글자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다시 쓰는 일부터 하고자 하는 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기본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싶어서입니다. 난필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처럼 삶에도 어지러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난필로 어지럽게 남긴 글씨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지닌 채 쫓기며 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반듯하게 생각하고 쓰고 하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도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편안한 직장을 내놓고 다시 들판을 누비며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홀로 서야 하는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하루에 다만 1시간, 반 시간씩이라도 한글 쓰기를 하고자 합니다. 연필을 놓고 나와 뜰을 거니는데 나무가 느릿느릿 말을 건넵니다. 외로우면 홀로 서지 마세요. 왜요? 자신 있을 때 홀로 서세요. 홀로 튼튼하지 못하면 나무도 되지 못하고 숲도 이루지 못해요. 지금 외로우세요? 마음의 폐허, 박준. 연인의 발과 내 발을 맞대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방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빈 가위질을 하지 않는다.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손톱, 발톱은 낮에 깎는다. 사람의 이름을 붉은 글씨로 쓰지 않는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 같은 말을 잘도 믿고 지키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믿어야 할 사람에게는 의심을 품은 채 그 사람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도 있었다. 어디 타인뿐이었던가. 삶의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때가 많았다. 믿으면 믿는 만큼 상처로 돌아올 것만 같았다. 여전히 나에게 믿음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 중에 가장 추상적이고 아득한 것으로 다가온다. 이 추상과 아득함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대가 배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함보다는 믿음이라는 나의 감정이 언젠가는 닳고 지쳐 색이 바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온다. 그동안 나는 참 많은 말들과 사람들과 시간들을 믿었다. 믿음이 깨지지 않은 말도 있었고 믿음이 더 두터워진 사람도 여럿이었으며 생각처럼 다가온 시간들도 있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 내 믿음은 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다. 딛는 마음마다 폐허 같았다. 그렇지만 이 마음의 폐허에서 나는 다시 새로운 믿음들을 쌓아 올릴 것이다. 믿음은 밝고 분명한 것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흐릿한 것에서 탄생하는 거라 믿기 때문이다. 밤이 가고 다시 아침이 온다.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만큼 좋은 때도 없다. 서른. 박연준. 가구나 장신구, 기계 따위는 30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골동품 대열에 낄 수 있다. 음악이나 영화, 책도 30년 묵으면 희끗한 분위기를 풍기며 반고전 반열에 오를 수 있다. 30년 전에 담근 술이 있다면 그 술은 보약 대접을 받는다. 한눈 팔지 않고 30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은 전문가나 장인,
달인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떨까?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은 골동품 대열에 낄 수 있을까? 어림없다. 필립 로스의 소설 휴먼스테인에 나오는 구절을 빌리자면 더 이상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아직은 노화로 나빠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간신히 폭이 좁은 터널 하나를 지나온 얼굴로 서 있는 나이가 30이다. 일찍이 최승자 시인은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고 썼다.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섰을 때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내 몸을 관통하리라 기대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다면 정말 뭔가 결단이 나겠지 하고 생각했다. 부유하는 불안과 섣불리 익어버린 슬픔으로 점철된 시간이 지나면 고요하고 참된 얼굴로 살 줄 알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닐 줄 알았다. 30이 넘어 내가 겨우 할 수 있게 된 것, 혹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기다리는 일이다.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두 무릎 사이로 흘려보내는 일. 눈물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는 일과 잠자코 기다리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여전히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 평정을 잃고 방방 뛸 때가 많지만 30이 넘었으므로 인해 괜찮은 척, 기다리는 척 한다. 40이 넘어서는 뭘 하는 척 해야 하나? 50이 넘고 60이 넘어서는 중요한 건 생각은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어른인 척도 하고 잘 사는 척도 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척도 할 수 있을 테니까. 당신. 우리의 소중한 반딧불이가 책상과 컴퓨터 근처를 맴돌다 스르륵 잠든다. 감은 눈 사이로 당신을 닮은 눈꺼풀이 살포시 돋아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는 다 똑같이 생겼다고. 부모를 닮은 구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재를 보면 편견으로 만들어진 헛소리임을 알 수 있다. 은재는 당신과 나를 닮았다. 당신을 닮은 딸을 낳고 싶었다. 당신을 닮은 딸이라니, 이런 온순한 행복이 나에게 와도 되는 것일까? 염색체라는 건 참 신비하지. 어쩌다 하나가 더 많은 것일까? 그것으로 인하여 은재의 눈꼬리는 곱게 올라가고 은재의 코는 귀엽게 가라앉고 은재의 성격은 순하고 맑아졌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동시에 따로 떨어져 각자의 삶을 살던 당신과 나는 어쩌다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고 어쩌다 우연히 인문대 1호 간 복도에서 마주치게 됐을까? 어쩌다 순하고 맑은 당신을 내가 사랑하게 됐을까? 이런 온전한 행운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일까? 우리의 큰아이는 어느 순간 더는 자라지 않게 될 거고 보통의 아이들이 꾸는 꿈과는 다른 꿈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가끔은 자신이 없다. 아주 가끔은 사는 게 국어 국문학 개론처럼 재미없을 때도 있다. 우리는 아저씨 아줌마가 됐지만 여태 젊은이고 최대한 젊은이이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앞일을 모르는 건 당연하다. 나는 모르는 일에 매혹을 느낀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싶다. 은재가 당신이라는 문제지의 해설서가 된 것 같다. 은재를 보면 당신과 내가 보인다. 당신과 나의 미래가 보인다. 당신은 나이가 들 것이고 나 또한 그럴 것이다.
이곳의 문장을 하나하나 밀고 끌면서 다가올 시간이 더욱 궁금해졌다. 은재의 특별한 염색체 하나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먼 우주의 끝에서 못 말릴 반짝임으로 무장한 신호를 보내오는 것 같다. 그곳에서 당신과 내가 다시 태어나고 처음 뒤집고 기고 걸음마를 떼고 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다시 사랑을 나눈다. 우리의 반딧불이가 다시 날아오른다. 은재가 잠에서 깼다. 땅콩이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엄마는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는 잠수대장이라서 돌고래처럼 헤엄을 잘 돋칩니다. 엄마는 건지기 대장이라서 물고기를 잘도 건집니다. 엄마는 따기 대장이라서 전복을 잘도 땁니다. 엄마는 줍기 대장이라서 미역을 잘도 줍습니다. 엄마는 잡기 대장이라서 문어를 잘도 잡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목욕탕 물속에 몸만 푹 담가도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컥 조이는데 엄마는 어떻게 바닷속에 머물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단다. 내내 숨을 참았다가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내쉬지. 돌고래처럼 말이야. 호이, 호이. 그럼 이런 소리가 난단다. 그걸 숨비 소리라고 한단다. 호이, 호이. 숨비 소리. 호이, 호이. 엄마가 살아있다는 소리. 할머니도 해녀입니다. 제주 바다에 사는 해녀가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키가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손이 작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보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의 그물이 엄마의 그물보다 왜 만날 더 늘어져 있는 걸까요? 엄마의 두 젖보다 훨씬 처져 있는 할머니의 두 젖처럼 말이죠. 그거야 바다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란다. 바다님 말씀이요? 그렇고 말고. 나는 알쏭달쏭 머리를 갸웃댔습니다. 할머니는 쪼글쪼글 인매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마치 입속에 혼자만의 비밀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바다를 안 보면, 하루라도 바다를 못 보면 마음속에 출렁출렁 파도가 일었다고 했습니다. 멀미를 할 때 울렁울렁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엄마가 바다 깊은 데서 주먹 2개를 합한 것만큼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컥 조였는데도 바다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들고 바위 틈 사이에 손을 더 깊이 넣게만 되더라는 겁니다. 엄마의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갔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바다가 엄마를 더 세게 바닥으로 잡아당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찰나 정신 잃은 엄마를 끌어올린 건 근방에서 물질을 하던 할머니였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냐. 내가 물숨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냐.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그제야 쓸어내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단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내일도 엄마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도 나는 바다로 나간 엄마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내일도 할머니는 잊지 않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